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도 했죠. 그런데 2년 정도 연애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 알면서 무슨 결혼이야. 연애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자신은 끝까지 저만 볼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며 헤어지자고까지 했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매달렸고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나서서 저를 회유하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아무런 도움 필요 없으니 결혼식장에만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한 결혼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이 예쁜 아이에게는 절대 내가 겪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없이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출산 후 간혹 엄마가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엄마를 만나려면 아버지도 만나야 하니 제가 참았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보니 과거 아버지의 행동을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아버지의 잘못을 알았는지 제가 딸을 낳고 얼마 후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희주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저는 서둘러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다는 생각보다 왠지 엄마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찾아뵙지 않으니 잘 몰랐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매일같이 술에 의지해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간이 안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신적인 빈자리를 술로 메꾸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만난 엄마는 많이 늙어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제 엄마 곁에는 저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직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도 뵈러 가고 연락도 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 딸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렇게 엄마와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아봐서 그런지 넌 아무것도 몰라도 돼 라고 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며 엄마와 온천도 가야겠다, 엄마랑 쇼핑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쯤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자궁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조금 이해할 것도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시간이 조급하기만 했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걸 갚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엄마에게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며 버티고 있던 엄마는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오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제 앞에서 괜찮다고만 하시더군요. 아픈 엄마가 나에게 힘들다 아프다며 투정이라도 부리면 좋으련만 엄마를 멀리한 시간 동안 우리 사이는 멀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엄마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남편에게는 신경을 써주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자상한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본인도 요즘 바쁘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덕에 엄마에게 신경을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괜찮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그래, 우리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에 놀러 갈까? 이번에는 1박 2일로 갔다 오지 뭐. 와이프한테는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하면 돼. 어차피 요즘 자기 엄마 아프다고 나한테 신경도 안 써. 별로 의심하지도 않아. 그래, 펜션은 자기가 예쁜 대로 잡아두고 우리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놀러 갈 약속을 잡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욕을 해주고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어린아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저는 한국에 고민 상담을 할 만한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병든 엄마뿐이었죠.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자기는 평생 저만 본다고 했던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라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도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엄마에게 차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순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갔다면 그 전보다 저를 풍족하게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더군요. 본인의 자존심과 경제력을 선택해야만 했던 엄마는 자식을 두고는 나갈 수 없고 나를 데리고 나가면 고생을 시킬 게 뻔하니 본인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같이 눈물을 삼켰을 테죠. 만약 딸이 저에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다면 저 역시 엄마처럼 행동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날의 엄마의 말과 표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저는 그저 숨죽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 다음 날 엄마를 찾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곤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자고 있던 엄마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엄마, 윤지 아빠가 바람이 났네.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 근데 엄마, 지금 이 상황에 윤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내가 윤지를 데리고 이혼하면은 윤지 고생밖에 안 시킬 것 같고 그냥 참고 살려니 내가 죽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 엄마가 왜 참고 살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나 봐. 그렇게 덤덤한 듯 덤덤하지 않은 듯 엄마에게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희주야, 당장 이혼해 하며 제 말을 톡 잘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니 그간 보지 못했던 환한 얼굴을 하고는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너는 나처럼 절대 살지 마라. 당장 이혼해. 너 혼자도 충분히 윤지를 키우면서 살 수 있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니.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유 상관없이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 당하고 이혼한 부부 자식은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게다가 너는 지금 젊으니까 이혼하고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너는 나처럼 절대 살지 마라. 당장 이혼해. 그날 이후 엄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혼자 애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말 끝에는 항상 나같이 살 필요 없어.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는 친정도 없었어. 넌 아직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네 옆에 있어줄 수 있을 때 지금 이혼해 라고 하셨죠. 곧 엄마도 하늘로 떠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같이 살지 말라는 그 완곡한 당부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을 한 저는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데다가 남편이 빚을 져서 해온 집에 대출금을 얼마 갚지 않은 상황이라 재산 분할은 거의 못 받다시피 했죠. 게다가 바람난 것 때문에 받은 위자료는 양쪽 합쳐 3천만 원 뿐이었죠. 다행스럽게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지만 그 돈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기는커녕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엄마 말을 듣고 이혼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혼하고 통장을 들여다보니 내가 이혼한 게 잘한 일인지 막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며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윤지 보면서 마음 다잡아. 희주 너도 엄마잖니.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던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저 보라고 놓아둔 듯한 봉투 속에서 엄마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주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윤지랑 행복하게 살아. 이 집은 그래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집에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금 받으면은 윤지랑 사는 동안 돈 걱정은 없을 거야. 혹시 내 사망보험금을 그놈이 안다면은 쉽사리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가 죽기 전에 이혼을 해서 다행이야. 내 딸 가슴에 대못 박은 그놈한테 엄마 목숨값이 가지 않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엄마 병원비는 평생 너와 나를 속상하게 하고 간 네 아버지 목숨값으로 정리가 될 것이야. 그때 어린 너를 지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 엄마의 생명보험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아있을 저를 위한 돈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보험금을 수령하러 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보험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더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세금 절약 목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들어 놓으셨는데 집안이 어려워진 후에도 어떻게 하든 그 보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듯 했죠. 제가 여기저기 보험회사에 수령한 금액은 무려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아온 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혼을 했다면 남편과 이 돈을 나눠야만 했을 텐데 현명한 엄마의 조언으로 엄마의 목숨값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인데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이혼한 뒤 재혼을 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문제는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상간녀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허무하게 버림받은 남편은 상간녀의 외도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격적으로 올렸다가 본인 역시 상간남이었던 것만 밝혀졌고 상간녀에게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소식은 본인들이 물고 뜯고 하는 과정에서 상간녀가 제 SNS로까지 보내줘서 알게 되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둘 다 너무나 한심하더군요. 저는 현재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니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군요. 그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모진 말로 엄마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까지 제 생각만 하신 거겠죠.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도 엄마처럼 제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